결혼 후 나는 저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때가 정말 신혼의 따끈한 순간이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황당함에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시어머니가 가출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긴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 우리 시어머니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나는 시어머니께서 가출한 사실을 시댁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믿음이 가지 않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했다. 잠깐만요, 아가씨,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머님 가출하셨다고요? 아가씨께서 가출해서 우리 집에서 며칠을 머물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그런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아빠랑 부모님끼리 싸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엄마가 가출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집에 쪽지 한 장과 약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소리도 없이 잘 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부터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전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전단지를 만들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할지, 그렇죠? 근데 쪽지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걸 알아야 이게 납치인인지 가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야 잘 부탁한다. 나를 찾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혹시 뭘 알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언니도 전혀 모르시는 일이었군요. 그리고 약봉투도 있었는데요. 생소한 약들이 많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받은데 언니가 무슨 약인지 알려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신우는 정말 멘탈이 털털해 보이더니 저에게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가 실종했는지, 가출했는지, 납치당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약봉지에 있는 약들을 사진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하나하나 검색을 하다가 놀라서 당황했어요. 약봉지에는 암 환자용 약들이 다발로 들어있었거든요. 시우는 계속 울고만 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찾으러 밖에 나가셔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신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러한 신우를 달랐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불러 모아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쪽지 내용이랑 약봉투에 들어있는 암 환자들이 먹는 약들을 종합했을 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싫은 마음에 가출을 잠시 하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가족들 걱정은 되셨는지 아며느리에게 잘 부탁한다는 글을 보면 아마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암에 걸려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라진 것 같다.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마누라 친정부터 시작해서 친척들한테 전화 다 했는데도 아무도 가출한 사실을 모르더라고 해 아예 연락조차 못 받았다며 말해. 아이고, 여편이 정말 걱정되네요. 도대체 그 몸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집을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모르는 건가? 내가 정말 미치겠다. 만자 예약 약을 잘 먹고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생각을 해야지. 냅다가 주라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죽는 거야? 어떡해? 엄마가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를 찾으러 가자. 어떻게든 찾아야지. 엄마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를 찾으러 가자. 나 정말 이해해도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야. 엄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에서도 난처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성인이잖아. 거기다가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는 것도. 쪽지를 남기고 나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색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실종 사건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당황했고
사태가 엄청 커진 것만 틀림없습니다. 정말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말이 조금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몇 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저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매우 늦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공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만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 시험 성적이 다 개판이었습니다. 흥미 있는 것들 위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도 최하위였고 수능은 더덕과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20살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족족 번 쓰고 놀았어요. 요즘 말하는 욜로족이라고 하죠. 저축 하나 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사람인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다 진정한 손님에게 영 그냥 나오면서 뼈가 아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냥 슬러시를 주문했는데 언제 이런 차가운 걸로 주문했냐고 물었어요. 이건 그냥 얼음이 아니라 얼음을 갈아 만든 음료인 슬러시인데 기본적으로 차가운 음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수로 찬 음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슬러시 자체가 차가운 음료야. 너 지금 나를 꾸짖으려고 들어? 나는 따뜻한 딸기 슬러시가 먹고 싶었다고. 따뜻한 걸 내가 뜨겁게, 걸쭉하게 원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하는데 내 이야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메뉴 구성에 차가운 슬러시만 있는 거라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이걸 데워서 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어? 내가 앵무새야? 차가운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슬러시가 원래 차가운 음료인데 당연히 따뜻한 건 안 되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뜨겁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니까? 너 지금 나한테 쪽발이를 드리려고 모욕감을 줄 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너 고소할 거야? 내가 앞에서 그 정도로만 알바하는 연하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딱 봐도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 괜한 자책감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고 박박 오기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뜨겁게 왜 먹지 않냐는 것도. 뜨겁게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던 중에 그가 음료를 확 붓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말을 한다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또 딱 봐도 공부를 충분히 못했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어. 그런데 반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제 나이가 27살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부터 일어나 악물고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 처음 본 수능은 정말 망했고 그 후 두 번째, 세 번째 수능을 봐도 마찬가지였어. 조금씩 점수가 오르고 있다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27살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니 체력도 몇 배로 떨어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요. 하지만 진간승리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요. 무려 재수도 삼수도 아닌 수수로 저는 32살에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회에서 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조금 가산점을 더해서 갈 수 있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주변에서 제 이야기를 신기하다며 하고 다녔어요. 그중에 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남편이 제 소개를 부탁해서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다가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까지도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고 저는 서울대 1학년 2학기를 마친 뒤에 우리 양가의 집안에서 별 반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학력이 중요시 되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나면 3월에 개강하는 시점에 시어머니가 가출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 시아버지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 누워만 계시고 시우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집안에서만 머물며 눈물로만 날려 살았습니다.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학교에 휴학을 신청하고 시아버지와 시우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에게 하는 부탁인데 그러나 말이에요.
제 나이가 이미 많이 먹고 난 뒤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2에서 3년 동안 휴학을 하다 보니 머리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게다가 거기다가 인재들만 오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서 제 머리로는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 배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몇 번이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학교 생활에 나이도 있고 가정이 있어서 끼치거나 적응할 여유가 없어서 민폐만 끼치다가 낙제 수준으로 성적을 받아서 졸업하기가 망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손가락질을 하실 생각은 없겠지만 수 있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데 수천 번, 수만 번의 고민 끝에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동안 오수한다고 학원비도 대주시고 공부한 대로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몰랐어요. 시댁 식구들을 챙기려 우리 남편을 챙기려 하루가 24시간인지도 모르게 흘러가고 학교 생활과 과제, 시험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요. 세상 이 일이 항상 너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지. 어쩌겠어? 이미 결혼을 해버려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 된 것을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해 결혼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게다가 내 남편이 돈도 잘 벌고 하니 괜찮지. 제가 가장 속상하고 고민이 많았지요. 어차피 결국은 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 살려는 것도 아니었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부모님께 제일 많이 미안했고 결심을 내린 즉시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아시죠? 어떻게 이런 기이하고 엉뚱한 타이밍이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결심을 내리자마자 가출했던 시어머니가 어째서인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신우에게 연락을 받고 정말 놀랬지만 다시 돌아오셨어요. 정말 뜻밖이네요. 언니가 올 시간도 아닌데 주방에서 뭔가 요리 냄새가 나서 이상해서 나갔더니 엄마가 반찬을 만들고 계셨죠. 처음에는 꿈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뭐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맞아. 엄마가 돌아왔어. 마치 몇 시간 전에 집을 나갔다 들어온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시댁으로 돌아와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겠지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이나 행동이 이해가 가나요? 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누이의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아, 이게 좋게 말해서 차원이지 완전히 개또라이 아니냐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죠. 진짜로 시어머니가 온 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아니겠죠? 아니, 어머님은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 한 통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학교도 휴학하고 자퇴까지 했다고 하셨군요. 어머님이 가족들을 잘 보살펴주라고 하셔서 어머님은 정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말이요. 글쎄요, 유방암에 걸렸다는 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출할 때 약봉투를 두고 나갔었는데 못 봤나 봐요. 그게 암치료 때 먹는 약인데요. 어쨌든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자연 치유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자, 내가 주사 바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잘 알아줄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하면 그거를 꽂아둬야 한다길래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가족들이 알면 강제로 병원에 번이 내려는 것 같아서 혼자서 저 강원도 산자락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거기서 터를 잡아서 3년 동안 자연 치유를 하다가 하산했습니다. 어머니야, 세상의 병을. 알았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남편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유독 무슨 일이 있어 하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이번에도 무슨 일 있었어? 회사 대표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워낙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뭐 때문인지 가늠이 안 되네. 아휴, 어쩌죠. 없는 일이 있었어요. 대표가 억지를 부리더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와 물품 계약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 물품 단가를 엄청 낮춰서 거래처 계약을 해오라고 시키는 거야? 물론 그것뿐이지만 주문했으면 말을 안 해 하지만 만약에 단가를 내려주지 않으면 내 연봉에서 차액을 빼겠다고 말했다는 게 아닐 거야. 근데 대표가 말한 단가가 매우 높은 가격인데 내가 생각해도 되는 가격인지 의심스러운데 이건 연봉을 강제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났어. 이게 타당한 얘기인가요? 거래처와의 거래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남편의 연봉에서 그 차액을 빼겠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서 생각이 멈추어 버린 거예요. 아니, 그 말 자체가 이상한 소리야. 아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거래 차익을 빼겠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회사를 하나요? 함께 일하는 게 안 되겠네. 우리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신고했다가 누가 했는지 소문이 퍼질 텐데. 회사 대표가 그러더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지 여기서 불날 것 같은 사원들은 이 분야에서 취직 못하게 만들 거라고 했어. 이 회사에는 남편이 이직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그 분야에서 평생을 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이 중소기업은 신소재 모직을 개발하는 회사라는데 우리 남편은 화학섬유 전공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인 방향부터 시작해서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개발에 필요한 부자재 거래처도 많이 알고 있었어. 계속 이 분야로만 일해왔으니까. 그만큼 남편의 발도 넓었을 정도로 인맥을 우습게 다루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다른 업계로 이직이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대기업에 입사할 만큼 간단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내 말은 무시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 남편은 아직 대기업에 입사할 수준이 아닌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소재 분야에서는 연구력과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창업을 한다고 해도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남편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대표가 갑질을 하지 않아도 더럽고 치사한 일을 하게 되면 포기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그냥 뭔가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더러운 상황이 오면 나아지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이들은 자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때 좀 더 노력해보자. 내가 일자리를 알아볼 테니까 너는 너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어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러운 작업에 머물고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팽팽하지 않게 너가? 가장이기도 하면서도 내게 이런 시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미 평생을 바친 일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 여기서 잘 버텨서 인정받아 보여야겠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이 조금씩 쇠약해지는 걸 지켜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산에 진미 맛있는 음식들로 보양식을 차리는 것도 해보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살은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메모를 해주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대표와 거래처 단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에 일을 하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우리의 절친 후배도 있었어요. 한 팀을 맡게 된 사람이 되면서 나에게 복직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선배가 아직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솜씨가 전혀 노화되지 않았던데 내가 내용을 보고 선배의 냄새가 풀풀 나서 글을 보러 가서 댓글을 달았더니 선배가 반가워하며 맞다고 다양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옛 팀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며
내가 진심으로 대우해 줄 테니 전에 했던 일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선배에게 맞춰 일하게 해줄게요.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라서 학원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었으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남편이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남편께는 내가 복직을 하고 싶다고 말해보려고요.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특히나 우리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아이가 복직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어디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연락이라도 왔어 그래. 내가 그동안 내게 돈을 벌어오란 얘기한 적도 없었잖아. 그게 내가 부담을 가지게 될까 봐서 그랬던 건데. 아, 좋은 제안이 왔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맞다고 본다. 거의 대부분 혼자 너무 생활비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가 먼저 제안을 해줬는데 제 스케줄에 맞춰 주겠다고도 하고 조건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해, 일을 쉬어서 연봉은 최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연봉이 서서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거지 원래 말이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찾아서 해야 하는 법이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삶 아니겠니?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가서 봐주마. 걱정하지 말고. 버켓 시어머니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결국에는 후배에게 복직을 정말 할 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아, 선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선배가 일할 당시에 얼마나 이름을 날렸는데 당연히 우리 부장님도 오케이 하지. 부장님이도 알지. 원래 팀에 있던 김 과장님이 지금 부장으로 달렸다. 그 선배가 계속 일을 했으면 지금쯤 어디 서류 하나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번에 특충능론을 지면에 득스. 자리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경력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50살에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은 너무 떨렸지만 제가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아이들과 시댁의 응원을 받으며 첫 출근을 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회사 내부 소개만 봐도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컴퓨터를 켤 때는 마음이 급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프로그램이나 결제 방식, 회사 업무 자체가 신속하게 변화되는 바람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죠. 나이가 꽤 많아서 처음 입사했을 때는 더 복잡한 방법으로 일했더라도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능하지만 어렵기도 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이라면 결코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 후배들과도 잘 어울리며 회사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정말 15년 이상 손을 놓고 있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니 너무나 흥미로우며 새롭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꾸준히 해야 사람들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육아를 하면서는 동네 아이들과 친구 엄마들이 모두였는데 매번 아이들이 주제가 되는 대화만 나누다가 이제는 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 참으로 기쁘더라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오면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한국어 답변.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나랑 데이트 할 수 있을까? 하고 말했어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자 나는 나 취직한 거 기념으로 데이트라도 해주려는 거야 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더니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 나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회사 대표님 환갑잔치가 금요일 저녁에 열린다는데 당신 환갑잔치 아니야? 그 자리에 내 외가 회사 대표가 너를 불러서 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러네. 이번에 회사에서 엄청난 환갑잔치를 열 생각이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지. 직원들도 가족들도 함께 오니까 이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데리고 오는데 나만 더 얼른 가고 싶어서 같이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금요일 저녁에 칼퇴근할 수 있는지 상사에게 미리 얘기해 볼게요. 나는 언제 야근해야 할지 모르니까 빼주실 것 같아서요. 못 가면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유 때문에 남편도 솔직히 이런 사항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대표가 갑질을 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 나도 안 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할지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부분을 걱정한 것 같아서 우선 최대한 출근을 조금 빼고 가보겠다고 했죠. 솔직히 말해 남편이 무시당할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기도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회사에도 미리 말을 해놨어요. 금요일에는 일정이 있어서 정시에 퇴근해서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한 제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남편의 회사 대표의 환갑잔치 당일이었는데 원래 정시에 퇴근하고 남편과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하필 제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가 있으면 제가 뒤늦게 따라갈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1시간 정도 늦게 가는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대표한테 환갑잔치가 열리는 곳이 나의 직장과 가까워서 나는 내 업무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퇴근했고 곧바로 환갑잔치 장소로 달려갔어요. 도착해서 장소를 안내받고 큰 홀에 도착했는데 성대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으리으리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벤트를 하는 건지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남편을 찾으러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의 호통 같은 소리가 났어요. 사과를 하려면 진심으로 해야지. 누가 그렇게 무례하게 퉁명스럽게 하려는지. 아, 내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됐겠네. 아, 그래서 이제 내 말 좀 이해가 되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홀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뭔가 싶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가운데 우리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앞에는 흰머리에 양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회사 대표가 있는 모습에 당황스러워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환갑잔치에서 왜 대표는 울그락불그락해서 소리치고 있었을까 생각하며 우리 남편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살피고 있었죠. 분명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걸 알고 있었는데 반항이라도 하는 게 내가 박 부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왜 안 데리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놀라서 뛰쳐나갔어요.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오지 않아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았어요. 이 엉망인 상황이 정말 하나같이 혼란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분 한 사람입니다. 회사 업무가 늦게 끝나서 좀 늦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인가요? 아니죠. 여보, 일어나.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제가 성질이 터져서 조금 강하게 말했는데도 우리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키웠는데 직원들 앞에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수치심을 줄 일은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피식 웃었어요. 내가 시키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 아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있어? 왜 나한테 반항하려 하지도 않아?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사회생활을 제가 하는 사람이고 일이 있어서 늦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남편의 회사 대표님의 환갑 잔치보다 제 일이 당연히 우선시되는 건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무리까지 꿇게 만드는 건 갑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질. 아이고, 지금 나같이 설한 대표한테 갑질이라는 말을 써 이거 부부가 쌍으로 난리도 아니구먼. 내가 환갑잔치에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배불린 먹게 하는데 갑질 사정이 있어서 늦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갑질인 건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 사람도 아니고 대표님 환갑 시간에 맞춰 등장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본인 환갑 시간에 강제로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갑질이 아주 따박따박 말도. 이러한 말투와 표현은 예의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문장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박 부장이 어디 한번 짓거리를 봐주세요. 제가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려 해서 비슷한 장소를 빌려서 공짜로 밥을 제공했는데 왜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내고 선물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냥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가라고 한 건데 왜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부장의 부인 앞에 쪽팔리긴 한가 봐요.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을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제 말만 잘 따르더니 부인 오니까 말 한마디를 못 하시네요. 제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집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밥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대표할 때까지는 붙잡혀 있어도 싫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콧방귀를 뀌는 건 정말 기가 막혀요. 잔치에 참석하고 손뼉을 치며 억지 울음을 짓는 것이 진정한 쾌락인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욕을 챙기려는 이유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직원들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는 주제인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묘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런 자리에서 내뱉으려 한 적은 없었지만 나도 오히려 내면이 터지듯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우리 남편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고 또 제게 방패가 되어준 존재였던지 지금은 남편을 지켜주고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당히 그 대표 앞으로 다가가서 진실을 하나 꺼내보기로 했어요. 대표가 겪는 고민을 묻자마자 제 명함을 확 내밀었더니 그가 낯가림을 하며 보더라더라고요. 점차 얼굴색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그 모습이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당이 당하는 미소 같아서요. 통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당신은 이 기자라고요? 이름이 이상하게 어디서 봤나 싶은 이름인데. 아, 제가 박 부장 와이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당당하게 말을 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명함에 적힌 이름 왠지 낯설지 않아요. 대표님께서 꽤 골머리를 썩었을 테니까 제가 한동안 조용해서 잊으셨겠죠? 그렇겠죠? 10수년이 지난 일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슬슬 기억나실 때가 되었는데. 아, 아직도 기억 못하시면 그 치매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때 그 기자가 박 부장 와이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주 내부적으로 키웠고 몬 박 부장.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요? 내 와이프 덕분에 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부부 둘 다 사과를 해야 할 터인데 왜 저희 부부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기이하네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게다가 수년 전 우리 남편이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있었던 일들은 그냥 넘길 수 없을 겁니다. 의사라도 터트릴 정도의 증거가 있어요. 박 부장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것 때문에 직원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박 부장이 거래 가격만 더 높였어도 우리 회사 재정이 더 좋아졌을 텐데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 손실을 준 직원에게 경의를 표시하라는 것은 애초에 왜 손해를 줬다고 하는 건지요. 무릎을 꿇리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꼭 푸는 주제. 왜 그렇게도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그런 갑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으시잖아요. 수년 전에 저가 취재했던 일이 아직도 이메일로 남아있어요. 대표님이 그 말을 듣고 덜덜 떨면서 갑자기 제게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반말을 사용하다가 적절한 존댓말을 쓰는 것처럼 살짝 몸을 움츠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뭔가를 더 가진 사람에게 빌빌거리는 주제에 대해 언급하면 그러지 않나 싶어요. 회사 대표로 앉아서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기자님, 정말 대체 어디서 그렇게 남아있는 억울함이 있으셔서 그때의 일을 아직도 끌어안고 계신 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중소기업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영하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꼭 모르겠습니다. 문화가 이러한 현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회사의 이익 구조만 놓고 볼 때 이는 잘못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무 절차에서 상습적인 탈세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들이는 등의 위조된 이력이 더해진다면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표님과 아들님까지 돈으로 굴면 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죠. 시민 참여 하나 건든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못 참겠어요. 아닙니다. 뭐든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게 위험을 감수하곤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무역제도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다들 잘 살고 계시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십니까? 기자님, 혹시 돈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한 만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부장에게 갑질한 적은 없었지만 만약에 제 행동이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은 과한 행동이었군요. 만약에 기자님도 돈을 필요로 하신다면 별도로 다른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군요. 지금 제 커리어에 상처를 낼 필요가 있나요? 돈은 항상 필요하겠지만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직원들을 속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호행하길 원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이 쌓으신 그 돈이 모두 부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자로서 오래 일하며 대학에서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에 기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특별 채용을 통해 신문사에 입사한 후에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사회경제였는데 대기업에서 세금을 피우며 일하는 것을 어필하는 방식에는 굳이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 세금 이슈가 꽤 있던 때였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올리므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내자는 태도였습니다. 앞서 말한 부분은 명확하게 다루거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포함해 많은 회사들이 있어 모든 회사에 대해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따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양심 없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활발한 기자였기 때문에 취재에 열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도 파헤치고 있었는데 선대 대표가 현재의 대표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직원들에게 갑질이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보자의 출처는 항상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이메일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쓰려고 했지만 취재가 완료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휴직을 내야 해서 기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어요. 사실 말하자면 조사는 대강 빠르게 마무리할 수 없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했기에 이중장부가 불완전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기사를 작성하지 못한 채 퇴사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제 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서 그 결정을 했죠. 증거를 찾지 못해 회사를 떠난 것은 사실이죠. 내가 회사를 상속받은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싸워 이겼다는 증거가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죠. 요즘에도 여전히 저를 두 무릎으로 꿇게 하라고 말하지만 확신하죠. 그럴 순 없을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건 기자님 남편이지 내가 억지로 시킨 게 전혀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내가 뭐 어쩔 거예요. 맞아요. 수년 전에는 저에게 결정적인 친구가 부족해서 대표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것 좀 들어볼래요? 그러고 저는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대표를 지나쳐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단자에 연결해서 틀었어요. 환갑 잔치한다고 스피커를 빵빵하게 준비해 주었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무슨 초대 가수라도 불러 모을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원 덕분에 제가 가진 증거들이 장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음질도 좋더라고요. 아,
박 부장 내가 뭐라 그랬지? 거래처 사장 대갈통이라도 한 대 쳐서 단가를 낮춰 오라고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했던 단가보다 비싸면 안 돼. 거래처도 사정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정에서 받아온 물량이고 단가야 지금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야. 거래처 사장님이 저랑 오래 일하신 분이세요? 맞춰준 거야? 내가 당신을 왜 비싼 돈 주고 고용했겠어? 당신이 이 일에 경험이 굵으니까 그냥 물건을 싸게 받아라고 고용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단가를 올리면 거래처에서 스파이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차액만큼 연봉 삭감 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메우는 거야? 회사에는 운영비리 있는데 왜 내 연봉에서 삭감해야 해? 사장님,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단가가 다른 회사보다. 회사 내 경영 운영 비용에 대한 의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화를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너가 너무 막 쓰고 있어? 회사의 운영비가 결국 내 돈으로 나오잖아. 너가 돈을 아끼지 않으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이런 대가리를 굴려? 이런 너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는 비용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가서 더 저렴하게 구해와. 확실히 너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 그래, 정말 짜증나. 대표의 태도가 정말 이상해.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 가족들까지 화를 내게 하고 있어. 우리가 참을 만하지 않다. 막 전까지 화를 내던 목소리가 어디에서 울려 퍼진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갑질인지 묻는 질문에 몇몇 직원들은 소리도 못 내고 숨을 고르기도 했어. 대표의 얼굴이 사색을 떠나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저 마이크 좀 꺼줘. 급히 이건 다 그 인간들이 나를 열받게 하려고 술을 마시는 거야? 나한테 험한 말이 나오게 일부러 만든 거라고. 누가 저 스피커 전원 좀 내리라고 말했더니 지금 너희들 다 나를 망쳐놓으려 한다는 게 명백해. 작정했어. 거기다가 스크린까지 띄워져 있길래 초강수를 두었어요.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워버렸거든요. 물론 녹음 파일 트는 사이에 노트북으로 옮기느라 좀 손해봤지요. 그래도 신문물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 회사 덕분이라 파일 옮겨서 트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재빠르게 공부해서 따라가야 하는 건가 봐요. 저는 마지막 남은 증거를 모두 공개하여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스크린을 뛰어넘어 사진들을 보고 나니 방 안은 얼어붙은 듯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만이 뚜두커니 서 있는데 바라보니 저에게 잘했다. 고마워고 말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신뢰할 만한 방패가 되어 주었는데 저 역시 남편에게는 유일한 지지자가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대표는 걸릴 줄 모르고 사진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그것은 바로 남편이 몰래 찍은 회사 내부 장면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하고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 대표도 탐닉하기 쉬운 것으로 보였어요. 언젠가 대표실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그때 우리 남편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대표가 몰래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대표를 모르게 사진 한 장, 두 장 찍어서 나중에 고소할 생각이었다고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이것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환갑잔치 초대장을 받았는데 대표님 얼굴이 떡하니 찍혀 있어서 너무 낯설었던 거죠. 사실 세월이 좀 흘러갔다 보니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취재했던 사장님 중 한 분인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여보, 당신 회사 대표님 얼굴이 참 낯설어. 혹시 회사 이름을 바꾼 적이 있나요? 기억하는 회사 이름이랑 다르네요. 사장님이 중간에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이직했을 때 이름을 한 번 바꿨대요. 오래된 이름보다는 새롭고 현대적인 이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계속하고 있던 시입니다. 취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부 녹음 파일까지 듣고 생각이 고쳐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메일을 열어서 취재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짚을 수 있었고,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신문사에 다시 복고하게 되었어요. 첫 기사로 무엇을 내보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화끈한 반응이 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회사 대표의 세습, 탈세, 횡령, 갑질까지. 복귀한 후 화려하게 제일 첫 기사로 내놓기 좋은 건수 아니겠어요? 제가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앉아있던 대표가 오열을 하며 저에게 싹싹 빌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우리 남편한테는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치던 대표가 제 앞에서 주저앉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모습을 보니까 참 웃어 이렇게 쉬운 손과 질이나 하지 말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회사가 이런 구설수에 휘말려서 망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정부 지원금 받아 챙긴 건 뱉어낼게? 세금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뱉어낼 테니까. 아이, 이런 걸 기사로 올리지 말아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봐 다 저 자식들 있는 몸인데. 우리 회사 망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글쎄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해드신 거예요.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진심이 아니었나 보라. 지금도 겨우 모면책으로 하는 말이 이 직원들은 어디로 가냐 이딴 소리잖아요. 대표님 하나 없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 텐데요. 다른 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하거나 더 큰 회사에서 꿀꺽하게 나오게 되면 직원들의 복지는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어내려온 가인데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박 부장. 내가 승진도 지켜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더 이상은 갚질 않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하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의 가족들처럼 잘할게요. 우리 회사 망해봐야 부장이나 기자님이 둘 다 안 좋은 일이라니 저희한테 왜 안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너도 나도 모셔가 하라니 대표님도 직원들한테 갑질할 때는 그렇게 신나서 해놓고 저도 지금 갑질 한번 해볼게요. 기자가 얼마나 무서운 직업인지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박 부장 와이프가 기자인 줄 알았으면 그것도 나를 그렇게 끈질긴 성격으로 물건을 얻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수를 인정하는 노인으로서 이렇게 사과하면 받아주고 용서해줄 줄 아는 미덕도 있어야겠죠. 나가면서 하시나 봐요. 올레디 배가 떠났습니다. 이미 초구를 넘겼거든요. 다음 주에 최종 확인이 나오면 아주 볼만할 것 같네요. 그러니 망연자실해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비난을 쏟아내며 일부는 욕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회사 대표는 그 모진 말들을 해도 멍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떠난 후에 남편이 팔을 잡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후 월요일에 탈구한다는 말에 저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증거를 꺼내어서 공개하는 칼럼 형식의 기사를 썼고 남편도 함께했습니다. 당당하게 사표를 내미고 나서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까지 겪었는데 그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동종업계로 이직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말한 회사 대표가 갑질과 탈세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 남편의 이력서를 많이 보완한 후 제가 이직하여 성공했습니다. 연봉은 동결되었지만 이전 회사 대표가 너무 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8개월이 지나도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2년 동안은 끝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남편과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마음이 쫄깃했어요. 재판에서 거짓말 하나 없이 정확한 증언을 했으며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의는 승리하는 길이니까요. 제 남편과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정직하게 일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일이 2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며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